안녕하세요, 한상준입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이제 미국법 공부의 필요성 및 그 미국법에 대한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왜 미국법을 공부해야 되나, 왜 미국과 한국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국법을 공부하고 또 미국 변호사 시험에 되고 싶어 하는가, 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왜 따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법 공부의 필요성. 자, 첫 번째는요, 한미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미 간의 관계는 어떻죠? 예. 우리가 사실은 그 2차 대전 종전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해방이 됐죠. 그래서 이제 38도 선을 근거로 해서 남북으로 나뉘는데, 이제 남한은 이제 미국이 그 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 군대가 이제 남한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부터 사실 미국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국방에 관련된 문제 중에 이제 많이 집중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국방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많은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한미 간의 무역 교류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다 물건도 많이 팔고 또 미국에 있는 물건도 많이 수입을 하고 또 미국의 제도를 따르다 보니 뭐 미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나라 국가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미국에서 많이 원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과 미국의 무역 교류도 많아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역의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무역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을 미국의 그런 법을 통해서 그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 법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말을 안 할 수 없는데,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뭐냐면 미국이 사실은 이 당시에 2000년대 아마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 6년, 뭐 그전 3년, 4년, 5년 뭐 계속 이제 한미 간의 그런 자유무역 협정 협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미국은 나프타라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호주하고도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하고도 맺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국제 거래가 제일 많았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한국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해당될 수 있고 또 중국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국가,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사실은 일본하고 무역 협정을 맺는 것도,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것도 당시에는 좀 부담스럽고, 중국도 사실은 무역 관계가 제일 높긴 하지만 마찰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나, 이건 다분히 제 생각인데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3개 국가 중에서 그래도 미국과 제일 친밀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가장 먼저 체결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근거로 인해서, FTA를 근거로 인해서 서비스 교류와 인력 교류가 이제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많이 확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미 자유무역 협정 당시에 제일 중요하게 됐던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법률 시장의 개방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변호사하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한국에 있어서의 법률 시장, 한국의 법률 시장은 미국에 있는 로펌들이나 그럼 미국의 법률 시장에 있는 로펌들, 변호사들에게 오픈이 될 것이냐, 그럼 그게 어떻게 오픈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컸었고요. 실제로 한국의 그런 법률 시장이 오픈될 경우에 한국에 있는 대형 로펌들은 거의 다 망한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많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거의 10년 전이거든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 지금은 그렇지 않고 거의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러스 FTA, 이제 한미 FTA를 이제 코러스 FTA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라고 해서 USTR이라고 하는데, 이 USTR은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무역 대표부가 사실은 FTA 협정이라든지 그 전에, 그러니까 1990년도 이런 때 슈퍼 301조 아니면은 무슨 통상 관련한 압박, 통상 압력, 이런 거에 가장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선두주자에 서 있었던 게 바로 이 무역 대표부 USTR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요 USTR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미국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 기관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 예를 들어서 무역 분쟁이 있다. 그럼 USTR이 조사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고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USTR이 그 한미 간의 무역 관련돼 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USTR 좀 따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2016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six largest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그 무역하는 상대국 중에서 한국이 6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실제로 6번째로 큰 국가였고 한미 FTA 체결 당시에 그런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체결이 빨리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급속도로 협상이 진행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당시에, 그러니까 2007년 당시에 보면은 그 무역협정을 맺었던 국가들 중에서 나프타를 제외하고는요, 미국하고 이렇게 큰 무역 파트너들은 없었어요. 일본, 독일 이런 나라하고는요, 사실은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나프타라고 해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국경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크게 자유무역 협정을 진행했던 거고, 그 외에 다른 자유무역 협정을 진행했던 국가는 이런 라지스트 트레이딩 파트너 중에 뭐 10번째 안에도 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10번째 안에 들었던 국가는 실질적으로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이게 이제 언제적 자료냐면, 아까 본 자료는 2016년, 17년경의 자료고요. 이건 최근의 자료예요. 제가 2021년에 이제 이 자료를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2019년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2019년으로 얘기가 돼 있고,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금액으로 또 이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근거로 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그 무역 종속이 사실은 좀 더 증가했다라고, 사실 종속이라 보기보다는 두 나라 간의 그 협력, 그 다음에 두 나라 간이 서로 의지하는 거, 한 국가가 한 국가에 의지하는 거라기보다는, 종속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무역과 수입,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자료들이 이제 좀 나와 있고, 이 자료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마찬가지 2017년도의 자료입니다. 2017년도의 자료에도 보면은 한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17년, 그 다음에 최근까지 한국이 뭐 6위, 7위, 6위, 7위 뭐 이런데 대부분 6위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중국이 지금 2017년에 1위죠. 무역 상대국으로 중국이 1위. 그 다음에 카나다, 멕시코. 왜?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카나다, 멕시코는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본, 독일,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보다도 저희가 교역량이 미국보다 더 많아요. 미국하고 교역량이 이 두 선진국보다도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2017년 자료지만 2020년이나 아니면 2019년 자료를 보면 이 중국의 이런 그 무역 교역량은 사실상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그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런 무역 교역량은 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한미 FTA로 인해서 그럼 한국은 법률 시장이 개방이 됐는데, 법률 시장 개방을 할 때 당시에 그 부분에 중요한 쟁점들이 뭐였느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자유무역 협정을 통한 서비스 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문제를 삼았던 게 바로 법률 시장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법률 시장이 개방된다라고 하면 미국 변호사들이 들어와서 자유스럽게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 변호사가 왔어요. 근데 미국 변호사는 한국 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국 법정에서 한국의 클라이언트를 대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 변호사가 법률 시장이 개방이 돼서 온다라고 하면 결국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적어요. 한국 법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단순히 미국 법에 대한 부분을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변호사죠. 외국 변호사가 들어온다. 그런데 이 법률 시장 개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률은요, 외국 변호사에 대한 그 등록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유무역 그 협정을 맺은 국가의 변호사들이 그 법률을 통해서 한국의 법무부에다 등록을 하게끔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외국 변호사,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미국 변호사가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뭐 영국 변호사, 일본 변호사 다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외국법 자문사라고 불리우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라이센스가 있는 미국 변호사다라고 하면
미국법 자문사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국 변호사다, 영국 변호사다. 참, 그리고 미국 변호사는요, 사실은 미국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없어요. US 어터니라고 얘기를 하면, US 어터니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 미국의 연방정부를 대변하는 검사를 US 어터니라고 합니다. 연방정부의 연방검찰의 검사를 US 어터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변호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 변호사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50개 주의 한 주에서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그냥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미국 변호사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합중국의 뉴욕주 변호사, 미합중국의 버지니아주 변호사, 미합중국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정확합니다. 자, 외국법 자문사 등록 현황을 좀 볼게요. 자, 2019년 2월 기준으로요. 외국법 자문사는 총 172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이제 제가 찾아본 거고요. 특히 이제 외국법 자문사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으로 이제 많죠. 요런 이제 다 FTA가 체결한 국가들의 이제 변호사님들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법 자문사는 전체 이제 뉴욕주가 129명으로 최다입니다. 근데 이게 2019년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최근 기준으로 보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업무 범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 자격국의 법령.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민법이다. 그러면 미국 변호사는 미국 국가의 이민법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문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계약법이다. 그럼 미국의 계약법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미국 변호사는 미국 내에서만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내라고 하지만 미국 내 그러니까 버지니아주 변호사는 버지니아 주에서만 소송할 수 있고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만 할 수 있어요. 물론 일정의 웨이브를 받아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는 형식이 있긴 있지만 그게 이제 원칙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변호사만이 한국의 법정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외국 변호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법도 제대로 모르고, 뭐 저희 같이 이제 한국 사람들로서 미국 변호사를 취득한 사람이면 뭐 언어에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은 미국 사람인 진짜 미국인이 와서 한국 법정에서 뭐 변론을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여기서 법정에서 힘든 것 같이 미국인이 한국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타인을 변론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법무부 국제법무과 웹사이트에서 제가 한번 본 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전체 요새 아까는 127명인가 그랬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7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한 30명 또 증가가 된 거고요. 그 중에서 뉴욕주가 10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26명이시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주, 여기서 워싱턴주는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워싱턴 DC는 이렇게 DC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전체 미국 변호사는 한 157명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변호사분들이 다 미국 변호사 출신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등록 현황은 어떠냐? 이건 뭐냐면요. 외국에 있는 로펌이 한국의 로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사무소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등록 현황을 본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미국이 24개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시장 개방도 사실은 대부분이 미국 변호사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로펌들이 많이 들어온 거고요. 사실 법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있는 로펌도 대형 로펌이지만 가장 큰 로펌들은 사실은 영국 로펌들입니다. 그래서 영국 로펌들이 호주, 뭐 카나다 이런 영연방 국가들에서 다 로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은 미국 로펌 못지않게 영국 로펌도 굉장히 규모가 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봤을 때 FTA를 근거로 해서 미국 로펌이 제일 많습니다. 24개를 기준으로 해가 24개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법 자문사, 그럼 실질적으로 미국법 자문사가 됐다. 그러면 업무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외국법 자문사는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소속 외국법 자문사, 국내 로펌 소속의 외국법 자문사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활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활동할 수 없고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면 국내 로펌의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이 돼 있으셔야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로펌에서 근무를 한다. 이게 이제 맞는 거죠. 개인의 자격으로는 한국 내에서 프랙티스를 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A라는 러펌이 한국의 A 코리아라는 법률 자문사무소를 했어요. 그럼 A 코리아 소속의 변호사가 됐을 경우에만 가능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형 러펌, 뭐 태평양이나 김앤장 이런 데 취직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외국법 자문사는 원 자격국의 법령 및 원 자격국이 원 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무 및 원 자격국의 법령 등이 적용 법령인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중재사건 가능하다는 거죠. 한국에서 국제중재사건. 근데 이제 그게 원 자격국의 법령이 적용 법령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그 계약서 만들 때 뭐 뉴욕주의 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관해서는 한국 내에서도 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민법이다, 뭐 특허법이다, 상표법이다 이런 거 또 한국 내에서 자문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송대리, 당연하죠. 소송대리 아까 불가능하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법정 변호 등 국내법 사무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에 나가서 변호하는 거라든지 소송을 대리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법의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법은 저희가 이제 미국 법을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법대에 처음 들어가서 법학개론을 배울 때 모든 전 세계의 법은 대륙법과 영미법 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륙법은 주로 성문법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일, 프랑스를 근거로 하는 미국,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 성문 법전을 만들고 그 성문 법전을 통해서 이제 법을 규율하는 그런 식으로 체제가 되어 있는 걸 보통 대륙법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미법은 케이스로라고도 하는데요. 보통법이라고도 하고 케이스로라고도 하는데 케이스들을 통해서 하나의 원리가 생겨나면 그 원리를 갖다가 사실은 보통법, 커먼로라고 얘기를 하고 그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법전을 만들어 놓고 성문법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그 쭉 풀어나가는 그런 형식이 대륙법 체계. 그 다음에 각종의 사건들이 모여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의 원칙이 나오고 그 원칙을 갖다가 커먼로, 보통법으로 설립해가지고 지키는 영미법 체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 근데 당연히 영국하고 미국은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거고요. 대륙법은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를 이제 대륙법 체계라고 합니다. 자, 성문법과 불문법. 대부분의 불문법 국가는 영미법 국가에 해당하고요. 대부분의 성문법 국가는 대륙법 체계를 따른 대륙법 국가가 돼요. 그렇지만 영미법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불문법으로 모든 법이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영국과 미국도요, 성문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헌법이 성문법이죠. 근데 영국은 헌법이 불문법이에요. 그래서 뭐 세계 최초의 헌법이 그 성문, 그러니까 문서로 되어 있는 헌법을 만든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의 연방헌법이 세계 최초의 성문법 헌법입니다. 성문 헌법입니다. 그래서 성문 헌법 국가, 헌법을 법전으로 만들어 놨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헌법은 뭐예요? 국가의 정부, 그러니까 국가의 체계와 국민의 기본권과 정부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 하는 거를 규정해 놓은 게 사실은 헌법인데, 이런 헌법을 성문, 즉 문서로 만들어서 법전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예, 미국이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한국은 어떻죠? 한국도 헌법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성문 헌법 국가입니다. 자, 4번 보시면요, 연방법과 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은 50개 주로 나눠져 있죠. 그럼 50개 주가 모여서 하나의 연방이 되고 그 연방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연방 국가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규율하는 법은 연방법이고요. 주법은 그 50개 주에 각각에 있는 게 주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주에 있는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법들은 주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하는 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나 형사소송 절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 각도 다 주가 정하기 때문에 주법. 그 다음에 또 회사법. 미국은요 50개 주 전체가 회사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법도 50개 주 다 다르고 다 주법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연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민법이라든지 특허법이라든지 상표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의 연방법입니다. 연방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연방 정부가 만들고, 그러니까 연방 의회가 만들고 연방 행정부가 집행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방법이라고 하고, 나머지 50개 주 각자에서 각 주에서 적용이 되는 거를 주법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법의 영문 명칭. 예. 헌법은 constitution이라고 하죠. constitutional law라고 하는데 헌법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러분 불법행위법은 tort라고 합니다. tort. 여기는 이제 사실은 고의 과실, 고의와 과실로 상대방의 타인의 뭐 재물이나 그 다음에 신체를 상해 입힌 사람,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약적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그걸 tort, 계약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인 거죠. 그 다음에 계약법은 컨트랙입니다. 컨트랙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 즉 합의한 건데 어떤 합의예요? 예, 법적으로 enforce,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합의, 그게 사실은 계약이죠. 그런 계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계약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지,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계약법이고요. 자, 부동산법은 real property law라고 하는데 real property는 실제 재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은 뭐예요? 한국 민법상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해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리얼 프로퍼티도 퍼스널 프로퍼티, 동산, 미국에서 동산,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일반 소지품이나 이런 재산을 동산이라고 하는데 그 동산을 프로퍼티, 그러니까 퍼스널 프로퍼티라고 얘기하고 그 퍼스널 프로퍼티, 동산에 반대되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리얼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법은 리얼 프로퍼티라고 얘기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한국의 물권법하고 제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형법은 크리미널로죠. 크리미널로. 근데 여기 제가 이제 크리미널로 프로시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자, 형사소송법 크리미널 프로시저. 형법은 크리미널 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크리미널 프로시저가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사람을 어떻게 구속해야 되고 영장은 어떻게 나와야 되고 그 사람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는데 정부가 사람의 권리나 이런 거를 막 제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경찰이 와서 그냥 뭐 영장 없이 체포한다 이런 부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리미널 프로시저라는 법을 둬서 듀 프로세스라는 그러니까는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서만 사람의 인신 구속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돼 있는 게 사실은 크리미널 프로시저죠. 크리미널 프로시저. 형사소송법이고요. 자, 민사소송법은 시빌 프로시저라고 하는데 개인 간, 사인 간의 분쟁이 났을 때 법원에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관할에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 변호사 시험을 볼 때 주로 다루는 거는 시빌 프로시저는 페더럴 시빌 프로시저를 봅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정한 시빌 프로시저. 왜냐? 주정부는 각자 다 다르게 정해놨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그 페더럴 시빌 프로시저, 그다음에 시빌 프로시저 이 부분을 아셔야지 사실 나중에 그 변호사로서 뭐 재판에 나가시거나 할 때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재판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시빌 프로시저는 어떤 관할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증거, 이 증거가 어떻게 법원에서 증명력을 가지는지, 어떤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율을 해놓은 거는 사실 에비던스라는 증거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증거법이라고 하고 우리 이제 에비던스라고 하는데 이런 에비던스에 관한 증거법의 내용은 사실 크리미널 프로시저에도 적용이 되고요, 시빌 프로시저에도 적용이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서 미국법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미국법 공부의 필요성, 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왜 미국의 그런 법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지, 저희의 그런 저희 나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실은 미국과 많은 교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법은 사실은 이제 미국법은 영미법 체계를 따르고 불문법의 보통법도 있지만 또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법에 대해서 뭐 법과,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법, 그 다음에 그런 법에 있어 영문 명칭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